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디지털에스 박근모 편집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스 박근모입니다. 네, 항상 오실 때마다 그 디지털에스 그 회사 잠바를 입고 오시네요. 회사 잠바. 오늘은 이것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저건 뭡니까? 네. 그건 뭡니까? 그것도 언제 그런 걸 또 놨어요? 언제?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QR 찍어주시면 예, 재밌는 깨알 홍보를 하시는구나. 깨알 훌륭한 홍보. 콘텐츠 채널 무료로 한 달 볼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드리려고 또 특별히 하나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최대한 활용하겠다. 나온 김에. 맞습니다. 3프로의 언더스탠딩에 이진우 2%가 있다면 예. 디지털에서는 박근모 편집장님 박근모 편집장은 너 가서 돈 좀 벌어 와라. 이러고 파견한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승인되느냐 마느냐. 네. 근데 뭐 무슨 가짜 뭐 해킹 사건도 있었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부터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셨던 분들, 비트코인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새벽에 갑자기 알림이 울려서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렁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순간 7% 정도가 올랐다가 떨어졌으니까 변동성으로 보면 14%가 가격 14% 정도가 왔다 갔다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 48,000달러까지 찍었다가 다시 44,00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게 이제 이 업계 가상자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과연 승인될지 안 될지 여부였는데 새벽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SNS에서 하나 공지가 딱 올라옵니다. 현물 ETF 승인됐다. 라는 게 올라오게 됩니다. SNS에 SEC? 네. SEC?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네, 홈페이지가 아니고 트위터에 올라온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와서 이게 SEC의 공식 그 계정에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니까 그 공식 그 계정에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전 세계 뉴스 그 미디어에 속보로 뜹니다. 네. 현물 ETF 모두 승인됐대라고 엄청나게 올리죠. 그게 오전 6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순식간에 15분 사이에 7%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근데 그건 쭉쭉쭉쭉. 아니었다는 건데. 네. 그거는 이게 재밌는 게 6시에 그렇게 올라와서 가격이 뻥 뛰었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그게 정정됐던 게 블룸버그에서 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한테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승인됐다는 그 트위터를 너희들이 올렸는데 정말 승인된 거 맞냐? 라고 했더니 SEC에서 아니다. 우리는 아직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격이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 옛 트위터 지금은 X 머스크가 갖고 있는 X의 계정을 SEC 계정을 뚫고 들어가서 맞습니다. 내가 마치 SEC인 양 X에다가 글을 올렸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X의 잘못이네. 예, 제가 방금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킹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확인을 했는데 해킹된 게 맞고 다만 그 SEC의 그 계정이 2차 인증을 안 걸어놨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비밀번호 하나만 걸어놨다. 들어갈 수 있었다. 네, 그것 때문에 이게 해킹에 노출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로 보인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죠. 누가 그렇게 한지는 아직 모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재밌게도 이게 굉장히 워낙 큰 뉴스다 보니까 이게 뒷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사실 2024년 작년 10월 16일 날도 비슷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코인 텔레그래프라는 가상자산 전문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 속보로 갑자기 때렸죠. 결정했다. 네, 승인됐다. SEC가 승인됐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코인 텔레그래프는 내부 인턴이 이게 확인 절차, 검증 절차 없이 익명의 소스를 바로 그냥 송출하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했거든요. 매체에서는. 네, 매체에서는. 아, 그 수석 기자가 쓴 거다. 네, 정식 기자가 맞습니다. 아니고.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서는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SEC의 SNS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실수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실수로 시간을 착각해서 먼저 올려버린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 이거 해킹이 아니고 네네. 내부에서 승인된 줄 알고 아직 보도자료 안 뿌렸는데 발표 먼저 했다.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도 지금 이슈가 생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 근데 머스크가 해킹한 거 확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건 아닌 걸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사람들이 뉴스들이 지금 막 승인이 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막 굉장히 너무 크죠. 잔뜩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엄청 지금 큰 상황이고 그래서 네. 사실 저희 이제 디지털 에셋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이 현물 ETF에 대해서 계속 기사를 써왔으니까요. 예. 그때도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취재를 계속해서 언제 그러면 승인될까를 계속 했었죠. 당시 제가 나와서도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그 승인 확률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2023년 12월 말일까지 해서 승인될 확률이 뭐 60%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2024년 1월 중에 승인될 확률이 90%래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1월달 초 뭐 사실 1월달 초가 어떻게든 결론이 날 거라고는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왜 1월 초예요? 그게 제가 지금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신청한 자산운용사들의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마감 기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종 마감 기한 이제 1차, 2차는 연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마감 기한이 중요한데 예.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다가오는 게 아크 인베스터와 21 쉐어즈의 상품입니다. ETF. 돈나무 언니가 하는 맞습니다. 네. 캐시우드가 하는 이게 상품이 1월 10일 날 결정이 나야 돼요. 승인 아니면 거절. 1월 10일이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시간이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바꾸면 이제 11일 내일이죠. 내일 새벽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뭐 늦어도 제가 좀 더 살펴보니까 이게 SEC의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자공시 시스템 에드가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예. 에드가의 업무 종료 시간이 예. 이제 1월 10일 미국 시간으로 1월 10일 오후 10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한국 시간으로 바꾸면 11일 정오입니다. 음. 그래서 영업 종료 시간 이전에는 무조건 이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승인이든 데드라인이에요? 거절이든. 네. 최종 저거는 데드라인. 3차에서도 아우 이거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한 번만 더 하자. 이건 안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아크 인베스트 것은 이미 3차례 연기해서 4차례째라서 예.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 이게 무조건 최종 결정이 나와야 돼요. 승인 아니면 실패. 거절. 네. 아, 그렇죠. 그럼 둘 중에 승인이냐 하나는- 거절이냐 둘 중에 하나는 대답이지. 맞습니다. 무조건 모르겠다는 둘 중- 없다. 그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요? 이걸 보면 어. 이제 내일 정오까지는 예. 무조건 결정이 정오 어떻게 돼요? 내일 점심 아무리 네. 늦어도 내일 점심. 내일 빠르면 점심 내일 새벽. 그렇죠. 지금 시장 예상은 다 뭐 어떤 쪽이에요? 시장 예상은 사실 국내외 할 거 없이 거의 대부분이 승인될 걸로 다들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가격에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과 딱 맞물리는데 얼마나 관심도가 뜨거운지 바로 볼 수가 있었죠. 승인됐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엄청난 폭등. 이 사실 저희가 그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이미 재료로 반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상승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까? 더 이상 이제 재료로 활용 못 되고 이제 소멸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그런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을 한 모습을 보면 아직도 시장 관심은 굉장히 뜨거운 걸로. 그냥 그 말은 그러니까 그게 가짜 뉴스로 드러났지만 야 이거 승인된 것 같아 이런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는 건 여전히 시장에서는 야 이거 잘하면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약간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럼요. 다 가격이 반영되면 야 이제는 더 나올 것도 없다. 없다 해서. 이제 떨어져야 맞지.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좀 불안한데 아직은 이런 생각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여주는 확률은 약 95% 정도에서 99% 정도를 보더라고요. 승인. 가능성 그건 네. 무슨 근거로 된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제 확률입니까? 본인들이 이제 경제지다 보니까 예. 이제 여러 가지 취재를 해서 데이터를 종합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그 블룸버그는 이제 그런 걸 계속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사실 이제 그걸 보면 그 정도다. 물어봐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네. 넌 어떻게 될 것 같니? 그쵸.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취재를 해서 이제 지표화한 거죠. 거기 2%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퍼센테이지가 떨어질 텐데. 그렇죠.
네. 그럼 굉장히 많이 너무 떨어졌겠죠. 업계 관계자들한테만 설문조사한 거 아닙니까? 이제 혹시? SEC나 이런 쪽으로도 금융 당국에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하나 더 표를 갖고 왔는데 이걸 보시면 좀 더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ETF 상품을 지금 신청한 곳들이거든요. 이 곳들이 지금 최근에 운용 수수료까지 최종적인 운용 수수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 다 준비 끝났고 이게 공개한 그 시점이 SEC랑 협의 과정을 끝내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SEC도 이미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수수료는 얼마로 하겠다. 네, 거래 수수료를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는 것도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저걸 결정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지금 이미 그래서 그 ETF를 그 만들어 보거나 했던 아니면 그 자산운용사 쪽에 취재를 해봤거든요. 예. 해봤더니 그냥 저건 사실 그게 결정하는 거 아닐까? 그냥. 결정하기 전에 사실 이게 예. 금융 당국이랑 소통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논의가 진행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수수료까지 네, 픽스했다는 건 픽스해서 공개를 했다는 것 이미 자체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는 뜻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많이 보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이거 보면 이제 뭐 얘기가 좀 새는 것 같긴 하지만 운영 수수료를 보면 사실 이게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북미 쪽에 거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ETF 상품이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이게 코인베이스의 그 수수료가 거래 수수료가 꽤 높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0.6%거든요. 거래 수수료가 코인베이스는. 예.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차트에 보시면 수수료가 그거보다 낮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물론 높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낮죠. 저기 그러면- 높은 건 왜 이렇게 높아요? 예, 1.5도 그레이스케일은 있네. 그레이스케일은 그 GBTC라는 상품을 이제 전환하는 건데 GBTC 상품 자체가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사실 본인들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본인들은 GBTC라는 상품을 전환해서 62만 개 정도 비트코인 이미 갖고 있고 이걸 전환하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레이스케일은 애초부터 수수료를 높게 잡아놓은 것도 있고 나머지들은 사실 여기 아크인베스트나 블랙록이나 보시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크인베스트나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초기 1년간은 수수료를 그냥 무료로 하겠다. 6개월은 그냥 무료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발표를 했죠. 이미. 그게 지금 이 비트코인 ETF는 현물 ETF를 대신 증권사가 사서 이 자산운용사들이 사서 네. 그걸 가지고 요걸 추정하는 ETF 주식 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많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현물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사는 거니까 그럼 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물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가지고 있어요, 좀. 네. 사야 되면 무슨 바이낸스니 뭐니 지금에 있는 그 코인 거래소에서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수수료가 0.6%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역마진이 나는 구조일 텐데.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구조로 가고 아마 근데 그 코인베이스 쪽이랑 협의해서 그 수수료는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도매 사업자니까 그쵸. 너 이거 다 받을 거니.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0.6% 제가 말씀드린 건 리테일 개인들이 거래할 때고 아마 기관들이나 이런 쪽은 아마 할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달라서 이미 이제 고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VIP급들은 이제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 수수료도 공개가 되고 그 최근에 그 며칠 전이었죠. 이제 S1이라는 게 SE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게 신청서를 보고 수정사항 보완사항이 좀 있는데 그걸 좀 보완을 해줘라고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수정 작업이 다 들어가서 제출이 다 끝난 상황이죠. 예를 들면 어떤 수정? 예를 들면 이 SEC가 쟁점 사항으로 3가지를 지목을 했었는데요. 네. 먼저 이게 그러면 현금 상환 방식 이게 상환을 이게 그 자산운용사가 있고 자산운용사가 ETF 상품 발행을 하잖아요. 네. ETF를 발행을 하는데 발행하려면 비트코인을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고 이 역할을 하는 게 중개업체 AP라고 하는 중개업체인데 네. 이 중개업체한테서 그러면 현물을 받을 것이냐 현물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서 상품을 찍어서 소비자가 살 수 있게 할 거냐 혹은 이게 현물로 할 거냐 비트코인을 중개업체가 갖고 와서
이제 자산운용사한테 입금을 하면 네. ETF 상품을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구조로 갈 거냐. 이거 가지고 쟁점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비트코인 현물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차피 사야 돼요. 자산운용사가. 결국은 사서 자산운용사 보관을 해야죠. 예. 보관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산운용사 보관할 때 자산운용사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예. 중개업체를 누구한테 껴서, 시켜요? 심부름 네, 시켜요? 심부름 시켜서 사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심부름 시켜서 사는 존재들이 어.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사가지고 와가지고 넣어서 ETF 상품을 발행할 거냐 찍어낼 그러니까 거냐. 심부름 한 애들이 사온 비트코인을 옛다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으로 넘길 거냐 아니면 현금을- 자기는 비트코인 가 있고 돈으로만 넘길 거냐. 현금을 갖고 와서 자산운용사에 넘기면 자산운용사가 현물을 사겠죠. 이런 걸 할 거냐가 있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 ETF 신청할 때 신청서에 현물 상환 방식, 그러니까 AP들이 중개업체가 현물 비트코인을 사와서 자산운용사한테 입금하면 자산운용사는 그냥 어차피 보관해야 되는 거 그냥 넣고 그만큼을 발행하는 구조.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 거죠. 확실하게 하라는 거군요. 확실하게. 그런데 SEC는 그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해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그 현물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해라.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안전하다. 달러로 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비트코인 들고 있다가 현물로 들고 있다 그거 폭락하면 어떡할래? 맞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개업체들이 그 현물 비트코인 갖고 왔다 그 사이에 또 가격 변동이 생기고 이러면 예. 어떻게 매칭을 할 거냐, 발행해야 되는 숫자를 맞춰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현금을 갖고 와서 입금을 해서 자산운용사 다시 비트코인 현물을 사도록. 그러니까 이게 자산운용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럼 자산운용사는 현물을 갖고 있는 건 아니네요. 이론적으로는. 이 자산운용사는 현물을 갖고 와서 이제 수탁업체에 맡기게 되긴 하죠. 아, 수탁업체에 맡기고 그만큼을 발행하는 구조니까. 예. 네. 그래서 자산운용사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주식 사듯이 ETF 상품 그냥 거래소에서 사면 되니까 예. 아무 상관없는데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는 현물을 선호하더라고요. 예. 현물을 선호하는 게 단계가 현금을 하면 한 단계가 중간에 또 끼어 들어가잖아요. 예. 현금을 받아서 그걸 현물로 바꿔서 이런 과정이 들어오는데 현물로 하면 그냥 현물 받아서 끝. 수탁사에 넘기면 되니까 끝. 그래서 단계가 하나 줄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애초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할 때 모든 자산운용사는 현물로 현물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 상환이라는 건 그러면 ETF를 내가 청산할 때 내가 ETF 투자했어요. 아크니 뭐니 뭐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상장시킨 ETF가 승인이 돼서 내가 투자를 했다가 저는 ETF 그만하려면 했다가 팔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팔 때 나는 그냥 누군가에게 팔고 돈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맞습니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트코인이 그냥 산 사람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안 팔고 어디다 묶어놓은 심부름 하는 애들한테 야, 판 걸로 쳐 돈으로만 계산하자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그래서 SEC가 당연히 현물 안 되고 현물 상환 안 되고 현금 상환만 할 수 있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신청서를 수정을 했죠. 그래서 현금 상환으로 다 방식을 다 바꿨습니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약간 귀찮은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단계가 더해지니까. 네. 그래도 뭐 SEC에서 하라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실 이 신청서를 이게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신청서를 보면 그 중개업체를 이게 현물 ETF 신청한 자산운용사들이 표기를 안 해놨습니다. 그냥 공백으로 해놨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심부름하는 하면 업체? 네, 예. 그 심부름한 업체는 이게 승인 다 되면 넣어서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SEC가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 AP들 중개 업체들을 전부 다 미리 지정을 해가지고 다 신청서에 다 못 박아놔 라고 그걸 했죠. 요청을 했죠. 그래서 그걸 명시를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것도 제출할 때 신청서 수정 사항에서 들어가서 JP모건이나 제인스트리트 이런 곳들이 이제 중개 업체들로 다 끼어 들어가게 되죠. 결국은 이 업체들이 이제 현물을 사다가 자산운용사에 넣는 가운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ETF 상품 받아다가 소비자한테 뿌리고 이 역할을 결국 수행하겠죠. 편집장님 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그 ETF라는 게 그
비트코인 ETF라는 게 비트코인만 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트코인 직접 사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업자를 하나 끼는 게 네. 그러니까 소비자 이게 입장에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큰 이점이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ETF 상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대했던 점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인들, 기관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왕창 살 거다. 네. 개인들은 사실 금보유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은 그냥 코인베이스 가서 사도 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은 사실 아무런 이점이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업비트나 빗썸에서 사는 게 훨씬 싸거든요. 수수료도. 그래서 ETF 상품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다만 한국에서도 그건 있습니다. 기관들, 법인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인들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거래소 가입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살 수가 없는데 ETF 상품이 나오면 기관들이 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ETF 상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순수하게 이제 기관들이나 법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수수료율 보면 뭐 미국에서도 사실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래소 이용할 바에는 그냥 블랙 놓고 사는 게 좀 더 이득이다,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점은 그런 걸 다 리테일단은 다 제거하고 기관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그분들이 들어오면 이미 들고 있던 비트코인은 들고 있던 개인들도 해피하겠네요. 가격이. 그렇죠. 일단은 기관들이 지금 막대한 자금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트코인도 해지 수단으로 추가하려는 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추가하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물 ETF는 이게 ETF 상품이 판매되려면 현물을 사와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 한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통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더 극적으로 많이 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하고 상승할 걸로 예상을 많이 하는 거죠. 좀 더 안전하게 하라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업체를 하나 더 낀 건 너희들이 직접 갖고 있는 것보다 또 다른 제3 업체한테 맡겨.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이게 뭐 우리나라 상황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그냥 보면 뭐 크라켄이나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살래, 블랙록에서 살래. 블랙록은 왠지 믿음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딱 발생을 하는 거예요. 수수료 좀 더 주더라도 이게 최소한 블랙록이 먹튀하진 않겠지 라는 믿음이 약간 생기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선호도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개업체들을 명시하도록 이제 SEC가 요청을 해서 그것도 추가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게 하드포크나 에어드롭,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하드포크,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생기면 새로운 분기점이 생겨서 새로운 코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드포크라는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도 맞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다른 분기가 생겨서 새로운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골드나 이런 존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코인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보통 에어드롭을 진행을 하거든요. 나눠주기. 네, 나눠주는 게 있는데 이제 SEC에서는 그걸 명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드포크나 에어드롭이 발생을 해도 이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가상자산은 너희들 포기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가 이제 62만 개 정도 비트코인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드포크가 일어나서 비트코인 1이라는 애가 뭐 하나 생겼다고 해요. 새로운 버전이 생겼어요. 네, 새로운 버전이 생겨가지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보유 수량에 매칭된 수량으로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 62만 개의 BTC를 비트코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 1이라는 건 62만 개가 자동적으로 생겨요. 예,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가치가 생기면 두 배가 되네, 가만히 있어도. 2배가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그만큼의 가치를 못 가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경우에 그 부당이득이나 여러 가지 이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나눠줄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SEC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은 하드포크나 에어드롭으로 발생하는 건 모든 권한 포기, 너희들 갖고 있는 게 너희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포기 라고 명시를 하도록 했죠. 액면 분할 같은 느낌인데 액면 분할은 안 된다? 네,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요청을 했고 너무 너희 마음대로 그건 할 수 맞습니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사실 돼.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액면 분할 이제 전통금융에서 액면 분할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도 있고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 소통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쪼개면 그냥 촥 늘어나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승인 절차도 필요하고 이럴 텐데 가상자산에서 블록체인에서는 에어드롭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주체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승인이라는 게 금융 당국이나 당국의 승인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드포크도 마찬가지죠. 하드포크도 누구의 승인 없이 누군가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그냥 그레이스케일이 우리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고 한번 비트코인 한번 비틀어서 하드포크 한번 해볼래라고 해서 그레이스케일 그냥 비트코인 체인에서 하드포크에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합의만 되면 합의만 되면 사실 하드포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 그냥 쪼개져서 나올래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존재가 그냥 의견이 맞지 않아서 쪼개져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복잡하고 문제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그냥 안 하는 걸로 하자가 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그래서 수정사항에 들어갔고 모두 포기를 하는 걸로 접수를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네. 그러니까 SEC에서 미국 SEC에서 이런 거 안 된다면 그냥 안 된다고 할 텐데 수정사항 얘기하고 또 그걸 착실하게 다 들어줬으니 이건 뭔가 해주려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지금?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 쟁점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부터 진행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SEC랑 이 자산운용사들 발행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만나서 직접 협의를 한 사항이 합의를 이뤘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사항을 이제 다 제출했다. 그러니까 SEC가 하라는 거 전부 다 했거든요. 이런 이상 그러면 안 해줄 이유가 있나? 가 된 거죠 결국. 기분 나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면서요. 불안감은 당연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만한 요인은 뭐가 있어요? 네, 안 될 만한 요인이 사실 오늘 새벽에 발생한 그래서 제가 취재를 오늘 새벽에 발생한 사안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ETF를 한번 발행해 본 자산운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일이 한 달 전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를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SEC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항상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현무 ETF를 승인 안 했던 이유. 시장 조작의 위험이 너무 크다. 가격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특정 세력이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하나의 가격이 변동성이 14%나 발생한 거잖아요. 거의 한 15분, 30분 만에. 이걸 보니까 너희 아주 그냥 개판될 수도 있어. 맞습니다. 그런 걱정이 들겠죠. 시장 조작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근거가 하나 생긴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자산운용사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가정이 한 달 전에만 이런 일이 발생했어도 이걸로 분명 했을 거다.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역시 위험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랬을 텐데 이게 하루 전이잖아요. 사실 마감 하루 전이라서 이건 사실 마감 하루 전이라고 하면 이미 승인 여부는 다 결정이 끝난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ETF 상품을 만들어 본 그 운영사에 물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결론은 다 났는데 발표를 안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로 이미 승인 결정이 위원회에서 승인 결정이 난 걸 무르고 거절을 한 건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다. 애초에 거절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승인이냐 거절이냐 결정은 됐을 거다. 그렇죠. 이제 와서 오늘 이벤트를 보고 야 아무래도 아니겠어. 그렇게는 아닐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미 결정은 됐는데 그쵸. 그 결정 내용을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의 보안 요청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오늘 이벤트 때문에 이야기가 들은 게 그 SEC가 계속 항상 말한 게 그 시장 조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시 공유 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꼭 해라. 그건 뭡니까? 이 감시 공유 계약이라는 게 이게 현물 그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오락가락 하는데 특정 세력이나 이런 쪽에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거래소 대부분 이게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ETF 이제 운용사들은 대부분 이제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 계약 당사자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이 말은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거래는 전부 다 모두 이게 거래 규모나
거래 당사자 KYC 그 신원 확인 정보나 이런 걸 전부 다 SEC에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코인베이스가 계속 그 비트코인 자기네들 호가창에서 나오는 거래는 모두 모니터링 하다가 그걸 전부 다 SEC한테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코인베이스에서는 세력들이 장난치거나 이러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걸 이제 자산운용사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코인베이스를 지정을 했던 거고 이제 SEC는 예전부터 코인베이스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가 코인베이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트코인 거래량 비율에서 이게 사실 꽤 크지가 않거든요. 이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을 순서를 세워보면 10위권 안에도 들어갈랑 말랑 한국이 1위 아닙니까? 이 한국이? 바이낸스가 아무래도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나 빗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제 다른 거래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코인베이스가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SEC에서는 이게 사실 대부분의 거래량 한 절반 정도는 바이낸스에서 발생을 했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바이낸스가 이렇게 과점 상황인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너희는 거래량 별로 안 돼. 근데 너희들에서 발생한 그런 거래 내역만 가지고 세력들이 장난질 안 한다고 장난질을 모두 감시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나? 그렇지. 이런 의구심을 계속 표해 왔었거든요. 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ETF 상품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전부 다 미국 업체입니다. 미국 업체고 이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은 미국 그 코인베이스는 미국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예요. 북미 사람들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북미 사람들은 코인베이스만 이용할 수가 있고 이 거래량이 북미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그 가격 추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가격은 따라가는 거야, 뭐 어렵지. 맞습니다. 근데 그럼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걸 우리한테 다 리포팅해. 네가 장난치는지 안 치는지. 뭐 예를 들면 바이낸스에서도 보고 우리나라 업비트도 우리나라에는 요청하기는 좀 불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바이낸스도 그 뭐 버하마제도 네. 그런 데 있어서 못 하는 겁니까? 못하죠. 이게 법인 자체가 미국 관할범위 없으니까 요청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 최근에도 이제 SEC나 이게 지금 소송을 걸어가지고 벌금을 엄청나게 세게 맞은 상황이잖아요. 위법 사항들, 테러 자금 조달 그걸 방조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이미 그게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벌금을 굉장히 많이 낸 상태이기 네. 때문에 예. 사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테러 자금을 이렇게 해줬어. 이런 업체를 믿고 이게 할 수 있나? 지정할 수 있나? 이를 생각하면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 바이낸스 자체를 그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이게 자산운용사, 미국의 이런 자산운용사들의 사실 최선의 방법은 그래서 코인베이스밖에 사실상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코인베이스가 가장 제도권에 가까웠고 북미에 딱 있었고 미국 관할 지역에 딱 있었고 걔네들이 이제 우리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우리가 커스터디까지 전부 다 제도권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다 할게 라고 얘기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얘기만 들으면 이게 거절될 변수가 아니고 왠지 해주고 싶은데 뭐 날 찾아와라 뭐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불안한 생각이 여전히 드는데. 뭐 불안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그래서 말 나온 게 이게 그레이스케일 소송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GBTC라는 상품을 선물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데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SEC의 논리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시장 조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애초에 너희들 검토조차 우리는 할 수가 없어라고 했던 건데 그 재판에서 이제 법원에서는 아니다. 그 그레이스케일 주장한 게 그거였잖아요. 선물 ETF랑 비교를 했더니 현물 가격이 그대로 추정하고 이게 시장 조작 위험성이 없더라. 99% 일치하더라.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 선물 ETF와 현물 ETF는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 조작에 위험이 없다라는 데이터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게 또 법원에 받아들여졌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결과 이후에는 사실 SEC가 그러면 선물 ETF를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논리를 갖고 와서 시장 조작에 선물하고 별개로 시장 조작 위험, 현물 가격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주장이 아직 공개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논리 구조를 지금 만들기는 좀 어렵죠. 거절의 논리 구조를. 그러면 만약에 뭐 우리가 승인될지 안 될지는 뭐 아직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은 승인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는 생각해. 뭐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맞습니다. 승인이 만약에 내일 밤에 내일 새벽에 승인이 딱 나왔어요. 만약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 수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이고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 나올 텐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ETF 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승인만 되면 바로 네, 바로 보다. 그 다음 날 바로 예. 이제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거래소에서는 이제 증권 거래소에서 바로 살 수가 있는 나스닥에 예, 사거나 예. 이렇게 살 수가 있는 형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일단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예. 이 아크 인베스트부터 블랙록, 기타, 바네크나 이런 곳들이 초기 자금으로 얼마나 지금 시드를 모아놨는지 이 초기 자금의 초기 이제 유통량,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업체들이 다 합쳐서 이제 신청서에 그걸 기입해서 신청을 했는데 해보니까 시드 자금으로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천억 원. 한 아니요. 2,500억 원에 2,500억 예, 예, 정도의 그러네, 시드를 그러네. 이제 예. 모아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초기에 이 정도를 이미 쌓아놨고 유통되는 순간 AP 이제 중개업체들이 이제 투자금을 갖고 오면 그걸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할 준비를 그래서 JP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이미 해놨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요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는 순간에 기관들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이제 몰려 들어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예,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을 할 거다. 그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테니까. 이 수요가 는다는 건 시장에서 이 ETF 상품을 사기 위해서 현물을 긁어 와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요가 늘 테고 그래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많이 자산운용사나 사놨어. 중개업체들이 이미 많이 사놨어요. 아. 준비를 이미 다 착실하게 해놨던 것도 있거든요. 물론 그 이상의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는 예상하지만 그래서 단기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수요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건 좀 있을 것.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생각한 것 이상으로 폭등세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이기도 하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승인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 폭이 7%인가 8%가라는 걸 검증해 준 게 아닐까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걸 보면 그렇죠. 네. 근데 뭐 오늘 아침 뉴스 이렇게 속보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바로 정정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이제 바로 꺾였던 거고 사실 제대로 승인됐다라고 하면 공식 발표가 나오면 그거보다는 좀 더 상승할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지금 현물 시장이나 선물 시장에 그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숏에 베팅하신 분들이 예. 꽤 많습니다. 예. 그 매도 물량이 꽤 많이 쌓여있긴 이미 합니다. 많이 반영됐다고 베팅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도 매도 물량으로 매도에 많이 걸어놓으신 분들이 꽤 물량들이 꽤 있긴 합니다. 아, 그 선물도 있습니까? 지금 ETF 선물? ETF 선물 있죠. 아, 선물이 먼저 지금 나와 있고. 선물은 이미 선물 먼저 ETF 나와 있고 현물 지금 이제 ETF. 선물은 사실 없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이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추정만 하면 되니까. 가격에 서로 예상하는 사람만 다르면 되니까. 그쵸. 나는 떨어질 것 같아, 나는 오를 것 같아, 거래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현물 이제 일반적인 거래소의 그 거래창들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매도 물량이 꽤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긴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확실한 건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것 같다.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CPI가 미국 CPI가 소비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사실 ETF 이슈가 아니라면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영향을 꽤 많이 주는 지표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현물 ETF 승인 거절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이러면 내일은 하루 종일 굉장히 큰 변동성을 우리가 지켜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CPI가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나올 때 보통 새벽 3시 정도에 나오니까 나올 텐데 그때 만약에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폭락을 하는데 갑자기 새벽 6시 정도에 승인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에 조정이 다시 올 수도 근데 있겠지만 선물 매도 물량은 많다면서요. 비트코인 선물 매도니까 이건 지금 가격에 상당히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이 반영돼 있다. 많이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자 승인 만약에 떨어지면 바로 팔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승인 대부분 예상하기 승인되면 일단은 개인들이 많이 일단은 붙을 거다.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매도 물량 걸어놓은 것도 많은데 일단 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 한번 더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쵸. 반짝하고 떨어질지 쭉 올라갈지를 모르겠다. 맞습니다. 물론 수요가 제일 어려워, 그 이제. 이상으로 이제 발생하면 사실 쭉 상승세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계속 수요가 지금 사실 그런 기대 수요가 좀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취재를 하거나 주변에 물어보거나 자산운용사에 물어보니까 일단은 이걸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이 꽤 많아서 이제 조정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큰 틀에서는 변동성은 굉장히 클 것 그러니까 같다.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가격을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뭐 가치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네가 이익을 얼마나 내, 네 몸값이 원래 얼마야, 그걸 예상하고 대충 이 정도면 뭐 변동성은 있지만 조금 비싼 구간으로 간 것 같아 이렇게 가늠할 맞습니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도대체 뭘로 그걸 가늠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서 올라가면 이게 많이 올라간 건지 적게 올라간 건지 대체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약간 이게 그런 조짐이 있는 게 사실 비트코인 지금 48,000달러까지 오늘 새벽에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46,000, 44,000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 정도 가격대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약 22개월 만에 가격에 다시 도달한 22개월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로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차트로만 예전에 비해서는 요 정도면 어느 정도야? 그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개월 만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지금 거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기에서 22개월 만에 지금 이미 승인도 안 냈는데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에 22개월 만에 고점을 찍었어. 이거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아니야. 지금 22개월 만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지금 ETF의 폭발력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주장하시는 게 대세 상승으로 갈 거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고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변동성은 굉장히 심할 것 같고 투자를 즐겨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으로 롤러코스터 장이 그렇죠. 펼쳐질 수 있구나. 특히 최근에 보니까 사실 현물 거래보다는 선물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OKX나 뭐 이런 선물을 취급하는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가상자산 이제 선물 거래를 취급하는 것들인데 보면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쌓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보면 이슈 하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슈 하나 나왔더니 엄청 올랐다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실었어요. 이러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컸으니까 타이밍을 잘 잡은 분이라면 이 순간에 굉장히 큰 이득을 봤을 거다. 반대로 타이밍을 약간이라도 놓쳤다라는 분들은 다 손실 봤을 거다라는 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한 그 전 세계 그 가상자산 선물 시장에서 약 2천억 원 정도가 15분 만에 청산이 됐거든요. 물량이. 2천억 원이요? 네. 2,200억 정도가 한순간에 청산이 15분 만에 된 것도 확인이 돼서 그만큼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 아니, 비트코인 하시는 분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이런데?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새벽은 계속 지켜보는 분들 거의 월드컵이네. 월드컵. 그렇죠. 이게 언제 발표 사실 장수원 기자님 오늘 사야 될 것 같습니까? 안 사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네, 약간
전통적인 금융 회사들이 코인 시장에 발을 담그는 약간 시발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맞습니다. 승인이 되면 그래서 제가 큰 방금도 변곡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도 미국 주식 살 수 있잖아요. 예, 네. 우리나라 사람도 살려면 살 수는 있겠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도 나오면 살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네, 어차피 증권사 통해 가지고 사는 거야 뭐 문제. 물론 증권사들 리스팅에 올려야 되긴 하지만 상품이 뭐 주식이다 보니까 사실 안 올 이유가 없는 거고 이거. 그런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가능하더라도 살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코인 사면 되지. 그냥 그거에서 거래소에 코인을 우리나라 오르면 같은 되지 뭐. 경우에는 업비트나 빗썸에서 그냥 원화놓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수료도 훨씬 낮고 수수료도 네. 낮고. 빗썸은 지금 수수료 0원이고 그 ETF 사서 이득을 보면 그것도 저기 세금이 붙나요? 세금 당연히 내죠. 어. 그건 이제 해외 주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ETF로 되니까 20% 세금 내야죠. 그쵸. 비트코인은 세금이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과세가 들어갑니다. 2025년부터는 과세가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비트코인 과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년 연기가 된 지금 상황이라서 연기됐잖아요. 네, 예. 2023년에 원래 되기로 했는데 2년 연기돼 2025년부터 되는 거고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총선 전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금투세랑 약간 엮여서 진행이 됐던 거라 이번에 이제 금투세 이제 폐지 발언도 나오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세금 문제도. 알겠습니다. 네. 자,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네. 이게 다른 거 할 시간은 없겠네요 지금. 그러게요. 네. 그 뉴스 있잖아요. 저 네. 좀 궁금했던 게 네. 얼마 전에 왜 네. 위믹스에서 그거만 간단하게 할까요? 네, 예. 국세청에서 뭐 엄청나게 그 과세했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였는데 네. 이게 1월 3일 날 중부지방국세청이 추징금을 부과를 했죠. 그래서 537억 원. 이게 537억 원이 그래서 이게 규모가 530억 커 보이는데 네. 이게 얼마나 큰 거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위메이드의 재무제표를 봤어요. 예. 위메이드의 자기 자본이 5,300억 원입니다. 야, 그래서 약 10%를 어. 10%를 추징금으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위메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는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됐기 때문에 이건 착실히 당연히 낼 거다. 예. 왜 근데 비트코인 하는 회사가 왜 내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 아니.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비트코인, 해야지. 코인.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예.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게 회색지대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마음대로 썼던 것도 사실이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위믹스를 판매한 금액 네. 이걸 매출로 어떻게 잡을 거냐 어떤 그동안 분류로 그게 잡을 거냐 이슈였죠. 네, 이걸 어떻게 잡을 건지가 사실 애매했었죠.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긴 세금이가 세무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국세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살펴보니까 위메이드가 이제 위메이드 트리라는 이제 블록체인 자회사, 뭐 위믹스를 발행한 재단격인 회사인데 이 위메이드 트리를 다시 흡수를 해서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의 회사가 됐는데 위메이드 트리가 위믹스를 굉장히 많이 거래소에 팔았었어요. 그래서 규모를 보니까 한 2,255원 야. 정도를 판매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판매를 하고 또 하이퍼리즘이라는 OTC 업체가 있어요. 장외 거래로 덩어리로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로도 한 708억 원 정도를 위믹스를 팔았어요. 그래서 현금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합치면 한 3천억 원 정도를 위믹스를 팔아서 현금화를 했는데 그러면 이 3천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실 기준이 없어서 지금까지 처리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럼 그걸 판 걸 뭐 매출로 인식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로 부과를 하도록 이번에 실무 가이드라인이 돼서 부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이게 판매된 물량이 3천억 원 정도였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추징금, 이제 벌금까지 더해져서 하다 보니까 537억 원이 부과가 딱 됐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금이 부과된 게 위메이드 입장에서 좋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취재를 해보니까 위메이드에서는 문제가 될 거 알고 있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명확히 되면 내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기준이 딱 나왔으니까 이거
깔끔하게 낼 거야. 그래서 이거 기존에 이제 왜 너희들 세금 안 내라고 했던 걸 다 해소시킬 거야. 이렇게 돈 벌어도 괜찮다는 걸 승인받은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믹스를 코인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네. 뭐 세금 내면 되네? 가 된 거죠 사실상. 야, 근데 그 진짜 황당해요. 자기가 코인을 만들잖아요. 한국은행이잖아 완전. 내가 그쵸. 코인을 만들어. 그래서 팔아.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그게 현금을 만들어. 현금을 만든 거 완전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믹스 가지고 증권성 논란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죠. 사실상 주식 아니야? 증권 아니야? 그렇죠. 이게 사실 위메이드가 사업하는데 사용을 했어. 이거 거의 증권 역할을, 증서 역할을 했으니까 사업 수익을 이렇게 쉐어할 거라는 그런 약정이 걸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성 논란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이게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사실 진짜 증권으로 보이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편집장님 이게 위믹스, 위메이드 네. 말고 이런 비슷한 구조가 다른 데도 있어요? 뭐 있긴 했었죠. 예를 들면 클레이튼 같은 경우가 사실 카카오 자회사로 그라운드 X라는 곳이 발행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걸 알고 다 분리를 했죠. 계열을 전부 다 깔끔하게 분리해서 그라운드 X도 쪼개내고 카카오에서 쪼개내고 재단 같은 경우도 클레이튼을 아예 독립으로 쪼개서 싱가포르에 보내놓고 그래서 아예 연결고리를 끊어놓긴 했죠.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싱가포르 가 있는 거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관세를 못 하나 보죠. 못하죠. 예, 관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라인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거래소도 갖고 있고 네. 그것도 역시 네이버랑 분리가 확실히 잘라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많이 해놓고 있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위메이드에서 위믹스랑 코인을 팔아서 그 돈으로 현금화를 했으면 사실은 내가 위믹스라는 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돈으로 바꿔줘. 네, 하고 위메이드에 사실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되잖아요. 내가 팔면 땡이고 맞습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거래. 난 모르는 일이야. 나는 현금만 딱 챙기고 가는. 그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지금도 많이 되고 있어서 그걸 그렇게 현금화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내 이 돈은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으면 네가 다신 이 돈으로 받아줘. 그렇죠, 받아줘요. 현금으로 바꿔줘라는 가능하다. 그게 가능할 수 있어야 이게 일종의 상품으로서 말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말 그대로 계속 팔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게 증권 같은데 증권에서 굉장히 유리한 쪽만 위메이드가 지금 취득을 했고 불리한 쪽 환매를 해줘야 된다는 점은 사실 증권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찢어지면 저 5천 그런 부분에 바꿔주십시오 현금으로 하면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믹스가 증권으로 취급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꽤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거 결국은 증권이라서 너희들이 환매하는 것도 처리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전부 다 빠져야겠죠. 위믹스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야 오늘 밤에 하여튼 뜨거운 이슈들이 있어서 잘 보고. 요것도 결과 나오면 또 요거 네. 한번 더 설명 자세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디지털에스 박근모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